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6포인트가 오르면서 1175.91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승폭은 비록 크지 않았지만 추세는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로 떨어지면서 급속하게 안정세를 되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인수전 관련 소식 그리고 세종증권 등 검찰의 대대적인 기업 수사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인수로에서 하나와 산업은행 간의 본계약 체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대우조선 노조 측의 실사 저지로 인수전이 표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서울경제신문 맹준호 기자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해서 하나와 산업은행 간의 그 본계약이 앞으로 11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밀 실사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네. 하나는 연내 실사 개시가 사실상 불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고용보장, 임단협 승계, 종업원 보상, 자산 매각 금지, 자세한 자금 조달안 제출 등 핵심 요구 사안에 한화가 응하지 않을 경우 실사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화 측은 노조의 요구 사안 가운데 고용 승계와 임단협 승계는 이미 입찰 제안서에서 명시했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사항은 실사도 하기 전에 약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나는 또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우선 협상자의 자격으로는 노조와의 협상에 나설 수도 없고 어떠한 책임 있는 약속도 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한화, 대우조선해양 노조, 산업은행이 함께 만나 문제를 풀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다른 인수합병 경우를 봐도 우선 협상 대상자가 노조와의 협상에 나선 사례가 있다면서 굳이 자격을 따지자면 산업은행도 주주일 뿐 경영진이 아닌 셈이라 노조와의 협상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나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대우조선해양의 노조의 그 실사 저지에 막혀서 사실상 연내 실사 개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는 게 우세한 듯 보이는데요. 네. 그 책임을 두고 양측 간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종의 책임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하나는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이 노조와 협상해 실사 및 매각 절차 진행에 대한 교통 정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한화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합니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노조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 모자랄 판에 산업은행만 바라보고 있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은행 측은 만에 한화가 실사 불발로 오는 29일 본계약을 못하겠다고 나올 경우 지난 양해각서 체결 때 받은 3천억 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몰수하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무효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한화가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상당한 자금을 마련해서 잔금을 납부를 해야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자, 요즘 같은 이런 식으로 좀 돈이 돌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한화가 이렇게 적잖이 이런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화의 진짜 고민은 실사 불발이 아니라 자금 마련의 어려움입니다. 실제로 하나그룹 측은 29일 본계약 이후 3개월 내에 6조 원에 이르는 잔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관계자는 최근의 시장 상황 흐름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변화라면서 산업은행이 잔금 납입 시기와 방법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하나 측은 당초 경기도 시흥 군자매립지, 장교동 및 소공동, 여의도 사옥 등 그룹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한생명 일부 지분을 유동화하면 자금 마련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이 함께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그 어떤 매각 작업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대 1조 5천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의 컨소시엄 참여 협상도 장기 교착 상태이고요. 투자를 약속했던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들도 투자 의사를 철회하거나 규모 축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화의 고민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산은 측은 우선 협상자 선정 때와 지금은 시장 상황이 급변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칙대로 엄정하게 이번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자, 이래저래 대우조선해양 그 입찰 단계에서부터 참 그 본계약 실시까지도 체결까지 가는 길이 참 순조롭지가 않군요. 네네.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고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맹준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008년 무자년이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참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문지상을 뜨겁게 달궜던 삼성과 BBK 특검의 쌍꺼리 특검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굵직한 사건들이 1년 내내 계속됐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검찰의 대대적인 기업 수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김능현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검찰이 올해 들어서 아주 대대적인 그런 비리 수사를 많이 벌였는데요. 먼저 어떤 기업들이 수사를 받았었는지 그것부터 정리를 해보죠. 예, 검찰은 새 정부 들어서 30여 기업의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주로 전 정권에서 급성장한 기업이 대상이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프라임그룹과 KT를 들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에 프라임그룹의 백종원 회장을 400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남중수 전 KT 사장을 납품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역시 구속 기소했습니다. 백 회장과 남 사장 모두 전 정권 실세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4월에 강원랜드, 서기공사, 산업은행 등 전국의 주요 공기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6개월 만인 10월 달에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 조작 등을 통해 거액을 벌어들인 재벌 2, 3세들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애경그룹의 부회장이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고 세계적인 철강업체인 포스코의 이구택 회장도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 측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수사의 대상이 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에 이런 그 기업 수사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검찰 수사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돼 손해가 적지 않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여기다가 여의도 증권가를 중심으로 어떤 기업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루머까지 떠들면서 해당 기업들이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는 후문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검찰의 기업 수사가 상당히 수그러들었는데요. 내년 2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검찰 내부적으로도 기업 수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각 부처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마당에 검찰만 기업을 옥죄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렇다고 부정부패를 눈 감을 수도 없어 답답하다며 고민의 일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이제 경제 정의라든가 사회 정의를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자, 올해 검찰 수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사건은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이죠. 이제 그 노건평 씨의 비리 의혹이었는데요. 자, 수사가 좀 대부분 마무리됐는지 궁금하네요. 예, 검찰은 다음 주께 노건평 씨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방침입니다. 네. 노 씨는 세종증권 매각을 추진하던 세종캐피탈의 홍기혁 사장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소개해주는 대가로 29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노 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정화삼 씨 형제의 부탁으로 세종캐피탈과 정 전 회장을 연결해줬습니다. 네. 검찰 수사에서 노 씨의 몫은 최소 4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노 씨는 수사 초기 정 전 회장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화만 해줬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실제로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정 전 회장을 직접 만나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박연차 회장은 거액의 탈세 혐의와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매로 1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박 회장이 정대근 회장으로부터 세종증권 인수에 대한 내부 정보를 미리 듣고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과 같은 수법으로 세종증권 주식을 사고 판 고위 인사들이 더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법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얼마 남지 않았죠. 예, 대법원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 사건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장은 지난 10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세 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와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저가 발행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특검팀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특검법에서는 대법원 상고 뒤 2개월 안에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대법원은 아직까지 선고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달 24일 정기 선고일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법원은 이달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능현 기자와 함께 기업의 검찰 수사 소식에 관련된 그런 소식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최근에 그 통신사들의 결합 상품을 쓰는 소비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요금을 좀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께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합 상품들의 요금을 더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죠. 서울경제신문 송영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결합 상품에 대한 할인 폭이 지금보다도 더욱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요.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통신사들이 내놓는 결합상품 요금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할인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SK텔레콤 등 지배적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합상품 할인율 규제를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결합상품이란 집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휴대전화, IPTV와 같은 통신 서비스를 최소한 2개 이상 묶어 싸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정부는 KT와 SK텔레콤이 결합상품을 시장에 내놓았을 때 20%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해왔습니다. 시장 영향력이 큰 이들이 가격을 내릴 경우에 후발 사업자들이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이 확정되면 KT나 SK텔레콤도 결합상품을 낼 때 20% 이상 요금을 깎아줄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들이 요금을 지나치게 낮춰 시장을 싹쓸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가 이하로 상품을 제공할 때는 사후 규제를 통해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향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우선 통과돼서 인가제에 대한 수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이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빠르면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본격 시행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할인폭을 확대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왜 또 이런 방안들이 거론이 되는지 또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이러한 방안이 나오게 된 건 방통위가 최근 KT와 SK텔레콤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제도를 사실상 폐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KT와 SK텔레콤이 새로운 통신 상품을 내놓거나 통신 요금을 인하할 때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최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서 인가제 대상 사업자라도 요금을 낼 때는 사전 심사를 하지 않고 신고제만으로 상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인가제가 폐지되면 지배자 사업자라도 요금을 원가 이상 수준에서 마음껏 낮출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결합상품의 할인율 제한이라는 규정이 이 조항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가제에서는 요금을 더 내려도 된다고 하고 결합상품에서 요금을 어느 정도 이상 내릴 수 없다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 이번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지난 5월에 할인폭을 10%에서 20%로 확대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현지 분위기입니다. 네. 자, 그럼 KT와 SK텔레콤의 결합 상품 가격이 내려간다면은 또 경쟁사인 LG 파워컴 등 다른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또 없는 상황일 텐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요금 인하가 더 가속화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거기에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네.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결합 상품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면 KT와 SK텔레콤이 더 적극적으로 요금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은 후발 사업자들도 경쟁적으로 요금을 내릴 수 있게 되고 결국 통신 요금이 크게 낮아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직 그렇게 된다고 속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우선 KT와 SK텔레콤의 속내를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두 회사 모두 최근에 수익성이 매우 악화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T는 올해 영업이익 목표인 1조 2천억 원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SK텔레콤도 수익성 지표인 가입자당 매출액이 계속 줄어드는 등 고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요금을 더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LG파워컴이나 SK브로드밴드, KTF, LG텔레콤 등에서 요금을 적극적으로 낮춘다면 두 회사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금 경쟁이 불붙게 되고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도 더 줄어들 수 있게 될 것이라 보입니다. 결국 경쟁이 활성화되느냐 여부가 소비자들이 통신비를 더 내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쨌거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좀 더 심화돼가지고 가격이 좀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군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송영규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코스피 지수가 4월 연속 강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1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16포인트 오른 1175.9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내내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지수는 프로그램 매매에서 6천억 원에 가까운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장마판 투신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날 투신과 외국인은 각각 179억 원, 87억 원 순매수를 나타낸 반면 개인은 1,743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보합권에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약간 횡보를 하고 있네요. 네, 지수가 4일 연속 1150선과 1200선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나흘 전 지수가 큰 폭으로 급등한 이후 매매 주체별로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투신의 몸살이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 장세가 대세 반전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단기 베어마켓 랠리 수준에 머물고 있어 투신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매매 주체별로 소극적인 눈치 보기에 나섬에 따라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을 흔드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날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5,905억 원에 달하는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이는 지난 10월 20일 이후 나타난 최대 순매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매수 주체들이 표류하고 있는 한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 장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환율이 하락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경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측이 더 많을 텐데요. 자, 이것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 다시 진입하며 외환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전날보다 달러당 33원 급락한 1,292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환율이 1,200원대 밑에서 안정되면 전기가스, 에너지, 음식료 등과 한국 해운업종, 키코주 등이 특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조언은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동안 달러 강세로 고환율 피해주로 지목됐던 항공, 여행, 키코주 등은 이날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며 당분간 눈에 띄는 주도 업종이 나오기 어려운 장세인 만큼 원화 강세 수혜주에 관심을 갖길 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증시 상황을 박혜욱 기자로부터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 속도를 높이기 위해 11조 6천억 원의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 중에 배정합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도 내일부터 30% 인하됩니다. 포스코가 경기 침체에 따른 철강 수요가 줄어들자 설비 가동 이래 처음으로 감산에 들어갑니다. 감산 규모는 12월 20만 톤과 내년 1월 37만 톤 등 모두 57만 톤입니다. 세계 전자업계에 감산과 감원 태풍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LG 디스플레이가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고 삼성전자도 LCD 생산량을 크게 줄일 전망입니다. 시티은행에 이어 국민은행도 오는 26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퇴직 대상이 근속 1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대폭 낮춰져 지난해보다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생경제현장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네, 증시전략센터입니다. 대신증권의 한영화 차장, 동양종금의 김용재 차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한영화 차장님, 이번 주 증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상승세를 지켜가면서 117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를 출발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 아래로 밀려나는 등 일단은 금융시장 안정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초반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장중 1,190선을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최근 그 오름폭에 따른 차익 매물 탓에 정강 후약의 장세를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건설, 통신, 증권, 보험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일 코스피 지수는 6.16포인트가 오른 1175.9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47포인트가 오른 340.3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장의 특징으로는요, 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이 바닥에 근접했다는 기대감과 일부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12%가 오르면서 4일째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3일째 급락을 하면서 환율 급락 수혜주인 여행 관련주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그리고 키코 관련주인 태산 LCD, 신택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의 영어 교육 정책 추진 방향에 따른 발표로 교육주인 에듀박스와 엘림에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살펴보면요. 개인이 1,700억 순매도, 외국인이 80억 순매수, 기관이 1,500억 순매수, 프로그램이 5,900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네. 자, 김용재 차장께서 오늘 장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원달러 환율도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요. 네. 그 하나씩 좀 짚어보면 자, 사실은 그 전일 미 증시의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자,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강했다는 점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19일 내일 그 금리 인하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 중국 또한 오늘 그 부동산 대책 발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띠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에 따라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은 사실은 매수 주체가 조금 부재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 투신권도 그렇고 연기금에서도 주식을 상당수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증권 쪽에서 좀 많이 매수를 한 편인데 네. 사실은 그 프로그램 매수가 3천억 원 정도 들어오면서 그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좀 장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전문가의 오늘 증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투자 전략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한영화 차장께서는 현재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고 계시는지요? 네. 호텔 신라 30%, 그리고 현대제철 30%, 현금 보유 비중을 40% 잡아봤습니다. 네, 두 종목이 각각 30%, 그리고 현금 비중이 절반이 조금 안 되는 40%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현대제철과 호텔 신라에 관해서 상당히 좋게 보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일단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엔화 강세로 일본 여행객 숫자가 12월에도 전년 대비 68%가 증가를 했고요. 그에 따른 면세점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기존의 예상치인 110억 원을 뛰어넘는 160억 원으로요. 작년 동기 대비 300% 급증할 전망인 만큼 대폭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3분기 실적 부진에 따른 우려로 현 주가가 지금 12,000원에서 13,000원대 계속 머물렀는데요. 일단은 면세점 사업 확대가 장기적으로 동사의 외형 성장의 근간을 이룰 전망입니다. 세 번째로는 8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장중에 낙폭이 있을 때도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모습이 굉장히 좋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일단 61선을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요. 120일 부근인 18,000원. 18,000원대에서 일단 1차 매도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18,000원 근처에 가면은, 일단 2차 장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2차 시도 22,000원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손절가는 12,800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호텔 신라에 관한 그 정리를 들어봤습니다. 호텔 신라 아무래도 매출과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제 면세점 매출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또 새로운 신사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대제철은 어떻습니까? 네, 현대제철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재정비 사업의 수혜주입니다. 현대제철에서 시트파일이라는 그 재료를 만드는 그 기업인데요. 시트파일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기초라든지 터널을 팔 때 천장이나 주위에 지반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막고요. 그리고 수중 공사를 했을 때 배수를 위해서 물막이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를 만드는 곳으로 4대강 재정비 사업 추진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기부상 열차용 레일을 개발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번 그 개발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자기부상 열차 프로젝트에 상당한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어제 오늘 음봉이 나와서요. 일단은 그 장중 조정을 좀 충분히 받고 있는 상태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인 5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만 원을 잡고 있고요. 손절가는 39,500원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호텔 신라와 현대제철 두 기업에 관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자, 김용재 차장께서는 또 어떤 전망들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뭐 일단은 금융주하고 조선주, 좀 요즘 쉬어가고 있는 조선주를 들고 나왔는데요. 자, 먼저 말씀드릴 거는 동양종금증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동양종금증권을 한 40% 정도,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을 한 40% 정도, 그다음에 현금 보유를 한 20% 정도를 좀 잡아봤습니다. 네, 현금이 20%로 상대적으로 현금 보유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동양종금증권이 어떻습니까? 예, 동양종금증권은 사실은 제가 동양종금증권에 다녀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네, 사실은. 팔이 좀 안으로 굽는다고 사심이 좀 있는 거 아닐까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실적적으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자, 10월까지는 좀 안 좋았죠. 시장 전체가 안 좋아지면서, 증시 자체가 안 좋아지면서 그 증권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지만 그 동양종금증권도 마찬가지로 10월까지만 해도 상당히 큰 폭의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11월 실적부터는 흑자 전환을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11월에 그 흑자 전환한 영업이익 자체가 201억이 났다는 점을 상당히 좀 강조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여기서 그 실적 관련해서 그 화면으로는 안 나가지만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면, 자, 얼마 전에는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 캄보디아의 그 공기업 민영화 작업의 어떤 그 재무적인 담당을 저희 그 동양종금증권이라는 회사에서 담당을 하게 됐다. 그래서 네. MOU 체결이 됐다는 그 공시까지 나오면서, 그런 공시가 나오면서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상당히 크게 유입이 됐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 그다음에 기관의 사실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이틀 동안 좀 팔았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꾸준하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라는 자체가 지금 그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즉 글로벌 증시 자체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또 증권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네. 보시게 되면, 자, 사실은 저점 대비해 보면 거의 그 100%의 수익률이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그 12월 달에 어떤 그 유동성 랠리와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랠리에 그 힘입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자, 5일선이 존재하고 있는 6,600원입니다. 그래서 6,600원에 매수가를 좀 정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목표 가격은 위쪽에서 흐르는 121선과 그 직전 고점과의 만나는 가격대가 한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00원 선에 일단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그 밑에 쪽에 보시면은 그 12월 15일 날 그 저점이 6,000원입니다. 그래서 6,000원을 하회할 시에는 손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동양중금증권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 현대중공업, 요즘 조선주들이 어떻게 다시 좀 주목받을 만합니까? 예, 일단은 뭐 조선주 자체가 지금 그 사실은 요즘 건설주가 워낙 뛰어나게 치고 나오는 바람에 네. 뭐 은행이라든가 혹은 건설, 증권 이런 게 하루 이틀 정도 좀 주춤하기는 했는데 특히 그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증시가 오늘도 다행히 반등을 해서 2,000포인트를 다시 회복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조선주가 워낙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이제 조선주를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요즘 이제 대우나 뭐 다시 재개발하네 뭐 다시 시작하네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지 않습니까? 예. 대우나가 되면은 거기 다닐 배들을 좀 많이 만들다 보면 조선주가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죠. 네, 그런 또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까지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자, 조선주 업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전망은 사실 비관적입니다. 예. 예. 자, 애널리스트들에게 5명에게 물어봤지만은 실질적으로 2명만 그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나머지 3명은 비관적인 중립 내지는 그 매도 의견을 비중 축소죠. 비중 축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조선주의 업황 자체는 내년 하반기에나 조금 회복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망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주식하는 데 있어서 전망 미래 전망이 좀 길게 걸리더라도 기대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과 또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 대비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떨어진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주기 때문에 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짧게 보시면 자, 중국이 지금 증시가 안정화되면서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물동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BDI 지수, 운임 지수죠. 해운의 운임 지수 자체가 조금 그 어떤 바닥을 조금 많이 형성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그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금 주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5분의 1 토막까지 내려갔었죠. 그 정도로 가격 하락이 정말 좀 과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황 자체는 내년 하반기에나 조금 좀 나아질 전망이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결론은 뭐냐? 그러면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즉 시장을 현재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대를 한 어느 정도를 잡고 접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9월, 10월 마지막 그 저점, 특히 또 11월 저점 대비해 보면 거의 그 100%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60일선을 회복된 모습은 보이지만 120일선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 분위기를 뭐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12월 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랠리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다. 거기다가 중국에서 지금 계속 경기 부양책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자, 오늘 종가가 20만 8천 원인데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그날 저가가 그 12월 12일 저가가 19만 7천 원입니다. 즉 네. 19만 7천 원하고 올라오는 11선하고 만나는 가격이 되겠는데요. 제가 생각에는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3일 동안 조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상승해서 시작한다 그러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추격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위쪽에서 흐르고 있는 121선 가격이면 조금 너무 짧지 않나. 그 위쪽에 보시면은 직전 고점이 대략 25만 원 선에서 26만 원, 27만 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27만 원까지는 사실상 조금 욕심이라고 보고요. 25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그 아래쪽에 장대 양봉이 나온 그 이 12월 10일 기준으로 그 저가가 18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18만 1,000원을 하회할 시에는 그 손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격대에 관한 설명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투자 전략을 살펴봤고요. 김용재 차장께서는 내일 증시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요? 자, 내일은 그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차트를 보기에는 오늘 좀 그 어제 오늘 아주 그 양호한 그 가격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그 제가 표시를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그러니까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그 캔들 자체가 그 음봉을 나타내고 있지만 60일선을 지킨다는 점이죠. 그거는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지금 그 20일선의 싸움, 20일선을 한 달 보름간의 싸움에서 그 지켜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를 20일선 상에서 다 축적을 했기 때문에 60일선은 아주 간단하게 돌파를 할 수 있었고 60일선을 돌파된 상황에서 사실은 60일선이 하회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워낙 지금 장세 자체가 유동성 장세로 들어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 쪽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60일선을 아마 테스트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60일선쯤에 온다 그러면 매수를 하시는 관점을 유효하시겠고요. 그다음에 자, 외국인들의 매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팔았죠. 하지만 내일도 마찬가지로 조금 좀 외국인의 매수 매도 동향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와 원달러 환율 자체가 또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상승도 아주 급반등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금요일은 항상 우리가 그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강 후약의 어떤 그 전형적인 패턴이 있기 때문에 후장으로 갈수록 즉 오후 장세로 갈수록 어떤 그 하락의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일단 다음 주로 넘겨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증시 분석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경제 진단을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국립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보다 전문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이현우 논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FRB가 기존 1%이던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발권력을 동원을 해서라도 은행이 보유한 장기 국채라든가 모기 접체들이 발행하는 그런 채권들을 매입을 해서 시장에 돈을 풀겠다고 역시 그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양적 완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하게 된 배경, 먼저 그 배경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먼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실물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이나 실물 경제 상황이 그만큼 이제 절박하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제 보여줬다고 이렇게 동시에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FRB가 그동안 계속된 그 계속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뭐 시장에 그렇게 돈이 잘 돌지 않고 또 금융위기의 실물 경제 전이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디플레 위험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보통 수단 가지고는 위기 타개가 불가능해지자 초강력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조치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눈여겨볼 대목은 제로 금리보다도 오히려 양적 완화 정책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리는 이제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더 낮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 조절 수단으로서의 금리 정책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이 금리 정책이 약발이 없을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내서라도 이 경기 침체는 막겠다 그런 얘기죠. 이게 결국은 지금 앞으로 닥칠 더 상황 악화에 대비해서 선제적 조치를 내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완화 정책은. 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그 FRB가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시장의 메시지에 전달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네. 자, 이렇게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것을 시장에서는 상당한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도 급반등세를 보였고 역시 시장 곳곳에서 이런 선택을 좀 반기는 분위기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한 거의 뭐 최종적으로 써야 될 이런 카드들이 상당 부분 이제 많이 좀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이 좀 안정이 되지 않고 경기가 다시 턴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과연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솔직히 조금은 있고요. 또 이런 카드를 쓴 것에 따른 이거 앞으로 이제 뭐 그 부작용이 좀 누적되지 않겠는가 그런 불안감도 솔직히 듭니다. 먼저 앞으로 이제 어떤 카드를 더 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금리 인하의 약발이 얼마나 갈지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은 일단 뭐 반응은 좀 긍정적인 걸로 평가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네. FRB가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나 장기 국채나 이제 페니메이, 프레디맥 등의 그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면 금융회사들의 대출 여력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네. 또 장기물 국채를 기준으로 실세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모기지 대출 금리나 자동차 할부 금리나 기업의 신용 대출 금리 이런 것들이 동반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가계와 기업의 자금 경색이 좀 해소가 되고 금융 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금융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고 덩달아서 그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면 실물 경기도 침체도 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효과가 기대되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글로벌 금리 인하의 글로벌 파급 효과입니다. 그저께 이제 미국이 이런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하면서 바로 홍콩, 노르웨이 등 7개국이 지금 금리를 바로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네. 또 유럽, 일본, 중국 등 이제 그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나라들도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확대 같은 그런 그 공조 체제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 안정 효과는 조금 더 크게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게 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장에 이제 무제한 뭐 돈을 찍어서라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돈을 풀겠다 이런 조치가 참 좋긴 좋은데 이런 돈들이 이제 시장에 꾸준히 이렇게 쌓여가다 보면은 또 필요 이상으로 통화량 자체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그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게 제가 이제 대학 때 경제학 원론책을 보면서 예, 이제 배웠던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경제학 원론책에 있는 내용이 뭐 신소리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부작용이 결국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추어로서도 좀 듭니다. 예,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전문가로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뭐 섣불리 지금 부작용을 얘기하는 그런 시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감도 있지만 예. 분명히 그 후유증을 우려하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이제 그 채권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인데요. 네. 이제 그 발권력으로 무제한 그 재원을 보유한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으로 채권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은 네. 다른 채권 딜러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는 거죠.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채권 시장의 가격 기능이 왜곡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죠. 그런 우려가 이제 또 제기되고 있는데, 유동성 함정이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금리도, 시중금리도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네. 금리 정책이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본에서 지난 2001년인가요? 네. 잃어버린 10년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을 썼는데 그게 별로 실패로 끝났죠.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느냐 하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이 양적 완화 정책이나 금리 인하가 효과를 발휘해서 경기 침체를 이제 막았다고 했을 때입니다. 또 그래서 일단 경기 침체를 막은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플레 우려하고 예. 인플레하고 이제 자산 거품이 또 생기면은 그걸 과연 또 이제 그때 긴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과정이 보통 고통스러운 게 또 아닐 겁니다. 그런 거를 과연 또 그때 그 혼란을 어떻게 또 수습하느냐 이제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 카드를 썼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 상황이 그런 후유증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고 경기가 죽느냐 사느냐 이걸 우려하기 때문에 먼저 경기부터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마치 이제 수술을 통해서 환자를 살려놓고 후유증은 그때 가서 이제 치료해도 되지 않냐 하는 그럴 만큼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거다는 그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집에 불이 확 났는데 빨리 불 끄는 게 시급한 상황이지 이제 불 끄고 난 다음에 이게 다시 이제 도배장판도 해야 되고 건물 그렇죠. 리모델링 하려면은 건자재 좀 최대한 좀 안 상하게 이제 불을 좀 꺼주십시오라고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형국이다. 예, 이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빨리 좀 안정화를 찾는 게 그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경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금리 정책제 운영을 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어떤 미국의 중앙은행의 이런 방침을 따라서 우리도 좀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나 양적 평화 정책, 완화 정책 같은 게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우리 경제에는 도움이 일단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동안 우리 금융시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환율하고 이제 외환시장 불안이었는데 환율 안정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최근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큰 폭으로 좀 하락했을 겁니다. 하락했던 네. 걸로 아까 보고 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의 경상수지 흑자 또 얼마 전에 중국,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확대 이런 것들 시장 여건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한 것이 이제 큰 힘이 됐는데 예. 여기에다가 미국 제로금리에 따른 달러 약세가 겹침으로써 이런 환율 안정 추세는 조금 더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 경제에도 금융시장에도 상당히 신용 경색을 풀고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은의 금리 정책, 금리 통화 정책에도 상당히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나 유동성 공급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나설 수 있게 된 거죠. 이성태 한은 총재가 지난 11일 날 지난번 금통위 열고 나서 기준금리를 1% 조금 내리면서도 그때 이제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는 수준까지 내릴 수 있다고 말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이제 시사해 놨습니다.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이제 그 관심사인데요. 시장의 지배적인 분석은 대략 한 2% 정도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지나치게 또 낮을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탈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환율이 또 불안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좀 고려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거나 FRB의 이번 조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봅니다. 장기적 효과를 지금 담당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는 일단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번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
결국 비상 상황에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데 FRB가 바로 그런 거고 그런 걸 이번 그 조치가 예. 그런 그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선제적이고 또 과감한 이런 조치가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지금의 금융 위기 또 경제 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발휘해주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현우 논설위원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와 환율이 나흘째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로금리 시대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도 당분간은 이런 좋은 호조세가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이런 전망이 굳이 잘 맞아 떨어져서 우리 모두의 얼굴에 좀 활짝 좀 웃음이 띄는 그런 연말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